이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양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윤조 국회의원님께서 특별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심윤조 국회의원은 강남 갑 국회의원으로서 전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앞에 기조연설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강이라는 형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여튼 현재 한일 양국의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 반 우려 반 어떻게 보면 좀 우려 쪽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일 양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에 나름대로 여태까지 우리 한일 양국이 걸어온 길, 그 관계를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일 관계를 이끌어가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특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일 관계를 지난 50년을 다 돌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가장 큰 어떤 관계 발전에 있어서 시금석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98년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에 맺은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그에 따른 액션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해나가자 하는 얘기들이 그때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었죠. 지금 15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의 그 내용은 지금 그대로도 적용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그때 그게 98년 10월에 나왔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바로 직전에 김영삼 정부 말기인 98년 1월에 어업협정이 파기가 되면서 소위 DJ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출범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을 쭉 교섭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 속에서 그런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본 대중문화도 개방이 되고 2002년도에는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기도 해서 사실 한일 간은 이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통령이 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 초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 대통령 자신도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상당한 의욕이 넘쳤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일 간 정상회담을 끝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먼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언을 했는데 결국 그러한 기대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거의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바로 2005년도에 2005년도가 우리로서는 한일 수교 40주년 그리고 우리로서는 광복 60주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일본으로서는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100주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때 소위 독도의 날 일본 말로는 다케시다의 날을 이제 제정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상당히 격한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문제가 나오고 이때 중학교 처음으로 세영모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한일 간에는
이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그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때 또 2006년도에는 당시 동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양 과학 조사 문제가 나왔고,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유명한 그 전 장관님께서 당시 차관으로 계시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진력을 기울이셨던 그러한 경위가 있습니다. 또 이때 당시 아베 총리께서는 군대 위안부의 그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까지 나와갖고 한일 관계는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등장을 하는데, 역시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취임식 때는 후쿠다 총리가 참석을 했고, 바로 4월 달에 이 대통령이 일본에 실무 방문을 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역시 이때에도 그 교과서 검정 문제가 대두를 해서 특히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이제 독도에 대한 양국 입장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또 이게 긴장 관계를 유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관계 개선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2010년 8월에는 칸 나오토가 총리 담화를 발표를 해서 한일 강제합방 100주년의 즈음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도 표명을 했죠. 또 그때는 2010년도에는 천안함 폭침과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의 협력도 상당히 있었다 하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게 또 다시 이제 역사 문제가 나오는데,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일 정부 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12월에 교토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거의 그 회담의 한 4분의 3이 위안부 문제에 집중이 되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성과 없는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토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것만 갖고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미친 그 영향이 상당히 오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2년 4월에는 일본에서는 그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그전엔 쭉 시마네 현에서만 하다가 처음으로 동경에서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일본의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외무부의 부대신이랄지 총리 외교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한국의 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급기야는 그해 8월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이 대통령의 그 독도 방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2005년도에 일본이 그러니까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에 보면은 그해 2005년도에 우리 그 강요로선 처음으로 정통부 장관이 독도를 방문했고요. 2008년도에는 총리가 방문을 했고, 2010년에는 국회의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점점 상황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돼 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양측의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양측이 상황을 에스컬레이트 시킨 그 책임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가장 그 최저점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보면은 양국의 지도자 아베 총리라든지 박근혜 당선인은 모두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 다 모두 신중한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그 한일 간의 그 관계를 더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욕을 앞세워서 섣불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 분명히 관계 개선의 의지는 갖고 있으면서도 상황을 침착히 보면서 국민들의 그 반응, 국민 정서 이런 것도 감안해가면서 관계 개선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중한 모두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베 총리께서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축전을 바로 보냈고 그 친서를 지참한 그 특사를 보냈죠. 그리고 박 당선인께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 하는 그런 화답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관측은 그렇게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가 그 총선 과정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 우경화된 그런 성향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93년도에 그 고노다마를 시정할 듯한 그러한 발언도 했고, 또 그 과거 총리 재직 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발언도 하셨죠. 근데 총리 취임 후에는 다시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노다마에 대해서는 그건 관방장관 담화기 때문에 총리가 나서서 발언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쨌든 본인은 거기서 그 빠지는 모습을 보이신 거고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도 강요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하면서 일단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럼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두 분의 지도자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잘 나갈 것이냐 하고 이제 그 단정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그 소위 지뢰밭이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가연성이 높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당장은 이제 2월 22일 날 그 다케시마의 날이 또 있습니다. 이 다케시마의 날에 작년처럼 중앙에서 동경에서 할 것이냐, 또 지방에서 시마네현에서 하더라도 중앙 정부의 그 관리들이 참석을 할 것이냐, 관리가 참석했을 때 어떤 레벨에서 참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올 그 3월에는 아마 고교 교과서 검정 문제가 또 대두될 겁니다. 또 4월에 가면은 그 야스쿠니 신사 충계 예대제에 이제 총리나 기타 강요의 참석 문제가 대두할 것이고, 뭐 이어서 외교 청서나 국방 백서 이런 것에 독도 문제가 또 어떻게 기술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사입니다. 또 참원 선거가 7월 달에 있는데 여기서 자민당이 상당히 승리를 거두는 경우에는 이제 개헌을 위한 어떤 그런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그 우려 섞인 그 관측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언제든지 일본의 정치인들의 그 발언, 한국인들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발언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엔저 정책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좀 준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거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많은 지뢰밭이 있고 또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그 문제가 일어나면 다시 잘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한일 관계가 또 다시 그 진흙탕으로 빠져야 되는 것이냐? 항상 우리 한일 관계는 이렇게 잘해 나가려 그러면 다시 떨어지고 잘해 나가려 그러면 또 다시 떨어지는 이 시지프스의 어떤 이 마법이 다시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한일 양국은 최근에 그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정말 한일 양국의 문제만은 놓기에는 너무 상황이 위급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가 바뀌거나 또는 집권 제2기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그 소위 아시아 회기 또는 그 리밸런싱 정책이 갖고 오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부각되고 있고, 또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그 G2로서 중국이 과연 그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냐, G2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또 문제가 있고,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과거의 영광을 재현코자 하는 열망이 아베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이것이 주변국과 어떻게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 내부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경제 발전을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극동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권력 세습 이후에
내부 정권의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많고, 또 저렇게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고 핵실험도 하고 이러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은 협력보다는 대립이라든지 갈등이 보다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그만 대립이 잘못 다루면 커다란 대립 또는 물리적 충돌 양상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근에 그 센카쿠도 또는 조오대를 둘러싼 중일 간의 대립이 상당히 위험 수위에 오를 수 있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이런 그 정말 격변의 이 국제 정세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협력을 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주 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이제 물론 양자 간의 협력이 있죠. 양자 간의 뭐 그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뭐 협력이 많은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국제정 이 동북아 국제 질서 차원에서 보면은 그 한국과 일본과 미국 간의 이 북한에 대응하는 그런 안보 협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에 한국과 일본, 중국이 주로 하는 우선 지금 현재로는 그 비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현재 그 서울에 있는 협력 사무국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좀 더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이런 육자회담 참가국 플러스 알파에 의한 그 다자 안보 협력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의 공통 분모가 사실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잘 협력을 해서 한중일 협력도 하고 한일중 협력도 하고 한일미 협력도 하고 다자안보 협력에도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이 지역의 대립 구도를 협력 구도로 바꾸는데 한일 양국이 더욱더 그 많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지도자의 인식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한일 간의 과거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데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분야에 좀 더 치중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앞으로의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 뭐 다케시마의 날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문제라든지 하여튼 야스쿠니 신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일 관계에서는 그 상수화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거의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20, 30년 전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쿨하게 듣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상수화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가자는 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피해 의식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나 그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을 했고 외교력에서도 우리 국제 무대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과의 문제를 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거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덮다든지 무조건 그냥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되 그런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수적인 요소에 우리가 매번 일희일비하면은 우리는 보다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상수적인 지뢰밭이 많은 가운데서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차원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와 함께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일 간에는 의원 외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의원 외교를 그 파이프라인 외교라 그래서 좀 배척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이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우리 민간과 의원 외교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우리 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일 의련의 역할이라든지 기타 한일 간의 뭐 협력이라든지 친선협회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의 활동을 진짜 내실화해서 제대로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차세대의 중요성, 한일 관계의 장래를 위한 차세대 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 테라시마 상이 말씀하셨는데 그 캠퍼스 아시아 전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우선 차세대의 교류를 하려면 차세대한테 정확한 역사를 가르쳐야죠. 그리고 정확한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중단된 역사 공동 연구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에게도 맡기고 청소년들 간에도 모여서 그 공동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필요하다면 중국의 청소년들까지 해서 한중일 청소년이 함께 공동 역사에 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학자들 간에도 한중일 역사 공동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과거사 문제라는 건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고 한일 간에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그 협의와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일본 스스로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사의 문제를 이렇게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일본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진짜 그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국가로서 국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행사하는 그런 국가가 되려면은 이 과거사 문제는 일본 스스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본의 지도자라든지 국민들이 스스로의 문제, 일본 스스로의 문제 또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문제 그렇게 인식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이 유엔에도 거론이 되고 미국 사회에도 이것이 이슈화되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일본이 괴로울지는 몰라도 이것이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 현상이다. 이제 일본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독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이거 깨끗이 그냥 한국의 영토이다 하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진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이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도 뭐 한일중 그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한일 간에는 뭐 여러 계기를 통해서 정상회담이 있을 겁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저는 그 양국 정상이 국민들한테 한일 양국이 어떠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유 장관님께서 98년도에 그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같은 제2의 공동선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다고 보고요. 저는 이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상수화돼 있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65년도에 기본조약을 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이다. 그래서 그 65년도에 기본조약이 50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2015년이면 50년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앞으로의 50년, 한일 관계의 50년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파트너십 플러스 알파라 그럴까요? 좀 더 큰 틀 속에서 기본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켜온 지난 50년간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향후 50년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를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윤조 국회의원님의 특별 초청 강연이었습니다.